안녕하세요. 쇼바를 보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 그 금리 0%대 정기 예금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어요. 저는 특별히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잘 나누지는 않는데 이 정기 예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삶의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이 부분에서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대개 이자를 바라고서 이게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하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금리가 0%라는 거예요. 물론 0. 몇 퍼센트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0%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정기예금을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자로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금리가 0%인데 어디 다른 데를 보면은 그 마이너스 금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선닷컴 오피니언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이 기사에 보면은 이게 세계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급기야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2019년 11월 4일, 그러니까 오늘은 7일이죠. 그러니까 3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마이너스 금리 시대인데도 독일의 국채 같은 경우 이렇게 굉장히 독일의 도이치뱅크 이런 데가 있죠. 자산 규모가 굉장히 튼실한 기업인데 안전자산 같은 경우 이런 독일 국채를 파생 상품으로 살 경우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상품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돈을 그 해당 은행에다가 맡겼어요. 그러면 이자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자를 받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내가 맡기면 맡겼다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아니 대개 사람들은 돈을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가 돈을 맡김으로 인해서 맡긴 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런 상황까지 될 수 있는가, 좀 의아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서 그곳에 돈을 투자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렇게 챙기는 이런 구조로서 은행 간에 그런 파생 상품을 사고 그렇게 할 것인데, 최근에는 은행 또한 그런 파생 상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별로 없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불안전성이 높은 투자처보다는 차라리 안전성 있는 곳에 내가 돈을 키핑하겠다라는 의미지 않을까 싶어요. 0%라는 것과 마이너스 때의 금리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투자라기보다는 키핑이라고 보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액을 키핑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액수를 키핑하다 보면은 그 돈을 은행 또한 이걸 가지고 어디 적절한 곳에 투자를 하면 좋은데 은행도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그 돈을 은행에 이렇게 예치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인데, 그것을 해서 어떠한 이윤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은 그 돈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고객에게 부담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고객으로부터서 키핑함과 동시에 오히려 수수료를 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전반적인 이유는 신규 투자처가 없다는 겁니다. 적절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이 돈들이 어디로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그냥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때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 은행이 그 DTI라고 하는 대출 규제에서 DSR로 이렇게 바뀌었죠. 대출 규제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연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DSR로 이루어지면서 은행이 갖는 그 현상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 은행에 대출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절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입보다도 빚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내부적인 취지는 대출을 해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출금,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 또한 받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두된 그 규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씨를 뿌릴 때는 농부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충 씨를 뿌려도 그러니까 또랑을 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씨를 뿌리는 부분에서 대충 뿌려도 땅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웬만한 씨앗은 다 자란다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뿌릴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그만큼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마른 땅의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황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황폐하기 때문에 물 하나를 조차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하나 심을 때마다 물을 얼마만큼 뿌려야 되는지조차도 굉장히 꼼꼼하게 계산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씨를 뿌려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그 황폐한 땅에서는 대부분의 씨앗은 죽고 한두 개 정도 제대로 살까 말까 하겠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은행 또한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은행이 많은 부분에서 은행 자체 건전성,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튼튼하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열었겠죠. 그리고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대출을 해준 그 차용 증서가 있으면 그 차용 증서를 다시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서 제2의 금융 파생품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은행 안으로 돌릴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을 했던 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바로 그렇게 운영되다가 터진 사태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0%대 금리다 보면은 그 은행에서는 어떠한 그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돈이 계속 은행 안에 쌓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그 들어오는 돈을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조차도 주지 않을 만큼 이렇게 지금 돼버렸고, 그런 중에 은행이 어떠한 그런 중에 은행 같은 경우 이 대출,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만들려면은 대출 규제를 좀 완화시켜야겠죠. 2008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빅쇼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은행 대출 규제가 얼마나 허술했냐면은 집주인의 강아지 이름으로도 대출이 가능했다라는 대목이 나올 정도입니다. 진짜 대출할 의사만 있다면 무조건 대출을 해줄 정도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금융 파생 상품이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DSR로 갈아타게 되면은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채권을 발행을 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 굉장히 작아지죠. 그렇지만 물론 그 채권들은 우량 채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입에 비해 빚이 굉장히 작은 사람들,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로 대출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농부의 이야기를 했듯이 금융권에서 이제 재무 구조가 튼실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대출을 많이 해주고 거기에서 물론 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대출이라는 부분은. 그런데 거기에서 만들어낸 차용 증서로 인해서 제2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또 거기서 어떠한 그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이런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대출을 해주는 것 자체가 적어지면 제2의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은행에서 이제 내년 2020년이죠. 내년부터서는 예대율 규제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은행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예대율이라는 것의 속성을 보면은 은행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대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은행의 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게 내년부터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DSR 또한 은행의 건전성, 재무 구조를 강화시키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수 있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을 줄임으로써 원금 확보가 용이한 그러한 재무 구조로서 대출을 많이 실행하겠다는 게 DSR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서 지금 실행될 게 예대율인데 신예대율인데 이것 또한 은행이 보유해야 되는 자산의 규모를 굉장히 늘린다는 거죠. 이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그 재무 구조를 튼실하게 할 것인데 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은행은 사기업이고 이윤을 얻기 위해서 조직화된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왜 평가를 될 때 그 건전성이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쪽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모든 은행이 다 잘 될 것 같으면은 그 잘 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굳이 평가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가 밭에서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이 곡식들에 대해서 품질이 다 똑같다. 그러면 그 거둬들인 곡식들에 대해서 품질을 제가 비교해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품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A등급, 어떤 것은 B등급, 어떤 것은 C등급. 그래서 어떤 것은 판매 가능하지만 어떤 것은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비교하는 것은 기준이 있겠죠. 만약 호텔로 출하되는 제품과 그 다음에 백화점으로 출하되는 제품, 그 다음에 어떠한 대형 마트로 출하되는 제품, 그 다음에 일반 시장으로 출하되는 제품, 이 모든 것들은 규격이 기준이 달라야겠죠. 엄격한 기준이 될수록 더 고가의 퀄리티를 요구될 것이고 기준이 완화될수록 그 퀄리티는 더 낮아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도태인 거죠. 퀄리티에 따라서. 그런데 그 예대율을 기점으로 그다음 또 DSR 같은 것을 규제가 바뀜으로써 은행에 있어서 건전성이 계속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는 그 은행의 경우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 외 은행권들은 부도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행의 대출 제도나 은행 자체의 어떤 내부 규정 같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에 대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 둘 수 있습니다.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성실하게 은행에다가 돈을 잘 저축하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은행에 도산되지 않고 부도 처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좋겠죠. 그러면 그 통장 안에, 계좌 안에 들어있는 그 숫자, 돈 있죠?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도산해버리면은 그 통장 안에 있는 돈의 가치는 그 숫자만큼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기관에서 은행 간에 그 부도 날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험들이 그 가입자, 고객의 모든 돈을 100% 보장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 이제 신규 가입 고객이나 그다음 또 어떤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과연 내가 지금 가입해 있는 은행의 경우 어떠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됐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에 이와 같이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검증되는 시기가 오는데, 검증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누락을 시키거나 누군가는 더 부각시키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내 그 피눈물 같은 돈을 저축해 놓은 그 은행이 혹시 도산 처리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태평하게 있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되새겨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죠. 은행에 들어가기면은, 은행에 취직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철밥통이라고 이렇게 여길 정도로 은행권에서는 급여도 좋으면서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IMF나 이런 것을 거쳐오면서 은행권도 많이 바뀌긴 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은행 같은 경우는 IMF 때의 그 기업보다는 지금은 은행은 그래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 굉장히 안정성이 높고, 국가적으로도 기업의 부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도 처리를 하지 않고 육성을 시키려고 이렇게 방침한다는 것을 대충은 이렇게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은행마저도 이제는 그 국가가 그 부도 처리를 막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서는 경쟁력 있는 그 은행을 키우겠고, 경쟁력 없는 은행은 일찌감치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취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은행인데 마치 그게 경쟁력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이제 전달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믿고 저축을 했는데, 아니면 그 은행이 어느 하루 아침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곳에 저축해 놓았던 내 모든 자산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어떤 조짐이,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들을 전부는 다 알 수 없지만 조금씩 생각함으로써 그 변화가 과연 어떤 영향을 가지고서 미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추론해 나간다면 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쯤에서는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은행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이렇게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은행을 항상 튼튼한 그러한 집단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은행 내부에서도
건전한 은행과 부실한 은행을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것을 구분하는 밑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제 의견 외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또 검증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